어머님, 제발 죽는 날까지 저를 괴롭히시려는 겁니까? 그 말을 삼키며 병실 문을 열었던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박순자의 병실 문을 처음 연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복도엔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302호실 문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병실 침대 위에 작고 마른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또렷했던 눈빛은 어느새 흐릿해져 있었고 늘 단정하게 빗어 올리시던 흰 머리는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그랬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왔어? 한마디였습니다. 예,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 목소리는 습관적으로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병실 창가엔 남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72세가 된 남편의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오가는 시선엔 미안함과 부탁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회사 일이 급해서 낮에는 못 오고 남편의 변명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70이 넘어서도 회사 일을 핑계대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갔습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서 72년을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평생을 줄타기하듯 살아온 사람이었죠. 아드님은 가보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래. 미안해. 내일 아침에 올게. 남편이 나가고 나니 병실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점적 떨어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50년의 침묵.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새벽부터 끓여온 미역국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 정성껏 끓인 것인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시겠어요? 맛없겠네.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다 말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내가 끓인 음식은 늘 싱거워. 50년이 지나도 그건 못 고치더라고. 시작이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그냥 참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가 간을 좀 약하게 하는 편이긴 하죠. 그래도 드셔보세요. 됐어. 입맛도 없는데. 보온병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익숙함인지 모를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 음식이 50년 동안 맛없었지. 그걸 알면서도 매일 새끼를 차려드렸던 게 바보 같았어.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조금만 참아. 할머니 얼마 안 남으셨대. 우리가 주말에 갈게. 문자를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대.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후벼 팠습니다. 50년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정작 이별이 다가오니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시어머니 입에서 제 이름을 들어본 게 몇 번이나 될까요? 늘 며느리야, 야, 거기 같은 호칭뿐이었는데. 네, 어머님. 물 좀. 물컵을 들고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침대 머리를 올려드리고 빨대를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물을 삼키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 푸른 핏줄이 붉어진 손,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거칠어진 손. 어쩌면 제 손과 닮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주황빛 석양이 비쳐들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늙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제가 22살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40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섭고 강인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던 눈빛,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엄격함, 가끔씩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 시절.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작은 병실 침대에서 숨조차 가쁘게 내쉬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 친정에 다녀오고 싶지? 그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친정 타령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결국 그날 가지 못했고 한 달 후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시어머니를 평생 원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진작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가라고 하시면 뭐하러 갑니까? 그래, 그랬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불을 켰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병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를 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병실에서 앞으로 며칠을 혹은 몇 주를 어쩌면 몇 달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늘 아들일 뿐이고 손주들은 아직 어리고 결국 이 자리를 지킬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 50년을 며느리로 살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힘들 때마다 읽던 책이었습니다. 주님, 제게 인내를 주소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딜 힘을 주소서.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더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할 힘을 달라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5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덮고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그 다음 날도 이 병실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에 상처받고 묵묵히 간병하고 밤이면 혼자 눈물 삼키며 참아내는 날들.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이니까. 그냥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려는데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자거라.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해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뒤편 죽집에 가서 전복죽을 사왔습니다. 환자한테 좋다는 말에 비싼 줄 알면서도 샀습니다. 어머님, 죽 사왔어요. 전복죽이에요. 보온 용기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김으로 식혀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모금 드시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맛없어. 네. 이게 무슨 맛이야? 짜기만 하고.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거 병원 뒤에 유명한 집 거예요. 새벽부터 줄 서서. 그래서 유명하면 다 맛있어? 내가 집에서 끓인 것도 맛없는데 사온 게 맛있겠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입맛이 없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속으로 삼킨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보온 용기를 다시 닫으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겠지. 나는 여기 갇혀서. 영희야. 네, 어머님. 창문 좀 닫아. 바람이 들어와서 춥다.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병실은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더운 편이었죠.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답답해. 창문 좀 열어. 방금 닫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추웠는데 지금은 답답하다니까. 참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똑같네. 50년이 지나도.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다녀와도 될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장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안 돼. 네. 김장하는데 누가 도와줄 건데.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친정 타령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 내가 가서 뭐 해줄 건데. 그래도 제 친정 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배추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희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친정은 내 집이 아니라고. 알아들었어? 그날 저는 울면서 김장을 도왔습니다. 눈물이 배추 속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영정사진 속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친정과 멀어졌습니다. 오빠는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조카들은 저를 서울 이모라고 부르며 낯설어 했습니다. 영희야, 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컵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뭘 생각했을까?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답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혈압 좀 재볼게요. 간호사가 시어머니의 혈압을 재는 동안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좁은 병실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쯤 되면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병실에 갇혀 있습니다. 며느님? 뒤를 돌아보니 같은 층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306호실에. 그러시구나. 근데 며느님은 참 착하시네요. 매일 새벽부터 오시고 밤늦게까지 계시고 착하다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시는 분 드물어요. 우리 동서는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며느님 시어머님은 참 복 받으셨네요. 복?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을 받으셨을까요? 평생을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며느리의 손에 목숨을 맡긴 것이 복일까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좋게 나들이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며느리 어디 있어? 드라마니까 저러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저런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저럴 수 있었을 텐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어때요? 그저 그래. 밥도 못 먹겠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나가면서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이게 조금인가? 남편이 나가고 다시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영희야. 네. 너 처세 낳다 잃었을 때 기억나니? 갑자기 묻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생각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결혼 2년 차 처음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영희야, 조심해야 해. 우리 손자니까. 하지만 임신 5개월 때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아기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제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제대로 조심도 못해? 손자를 그렇게 잃어버리다니.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위로하느라 제 곁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위로해줬습니다. 산모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산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조심 못해서 손자를 잃었다고 하셨죠. 그랬나?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 안 나네.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을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그 기억을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기억 안 나시겠죠.
어머님한테는 그저 하루 중 한마디였을 테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평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복도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피곤해 지친 눈.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을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릴 만큼 격하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손으로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에 몇 번이고 끼얹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다시 참을성 있는 척하고, 다시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302호 문패가 보였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또 50년이 계속되는 것 같아.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안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7번째 밤이었습니다. 간이 침대는 좁고 불편했습니다. 조금만 뒤척여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얇은 매트리스 아래로 철골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옆 병실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환자의 신음, 의료기계들의 삐삐 소리. 병원의 밤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고르게 때로는 거칠어지다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야. 일주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편히 자지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톡 알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학예회였는데 할머니가 못 오셔서 실망했어. 그래도 이해 안 돼. 아, 맞다. 손주 준서와 지아의 학예회가 오늘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건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지아야. 메시지를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병원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주말에는 꼭 갈게. 72세에 무슨 중요한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아니, 바쁜 척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평생을 도망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친구 정숙이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이번 주 목요일 등산 가기로 했잖아. 올 수 있어? 등산. 그래, 매주 목요일 친구들과 등산 가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숨을 쉬고 정상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웃고 떠들던 시간. 미안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시어머니 병원에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22살에 이 집 며느리가 된 후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교생 실습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집 오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교사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꿈을 접었습니다. 임용고시 책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시댁 식구들 빨래를 하고 명절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지은이와 민호.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효자 효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간이 침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척였습니다. 깨신 건 아닌지 불안했지만 곧 다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건물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까? 웃긴 생각이었습니다. 70세에 무슨 자유를 꿈꾸는 건지.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이 병실에서, 이 의무에서, 이 50년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방에 가서 제 침대에 누워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자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산에 가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학예회에 가서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오래간만에 외식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프신데 저는 왜 이런 생각만 하는 걸까요? 효부가 아니군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효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효부인 척, 착한 며느리인 척 살아왔지만 그건 진짜 제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더는 못 버티겠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보내면 뭐라고 할까? 조금만 더 참아 할 거야. 늘 그랬듯이 딸에게도 쓰려다 지웠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할머니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똑같은 말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병실에서, 이 간이 침대에서, 이 긴 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 울어. 이제 그만. 얼굴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지친 얼굴. 7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90세의 노인. 한때는 그렇게 무섭고 강했던 분이 이제는 병상에 누워 숨조차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시집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꿈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포기한 게 있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잔인했잖아. 동정심이 생길 듯 하다가도 과거의 기억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임종 못 지킨 일, 첫 아이 잃고
위로받지 못한 일,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던 일, 차가운 한마디 한마디들. 그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밖이 밝아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문득 이 상황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 하지만 새벽은 옵니다. 늘 그랬듯이 저도 이 밤을 넘길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습니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어머님,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계속하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을 드렸지만 계속 기침만 하셨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숨쉬기 힘드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렸습니다.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 호출할게요.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잠시 후 당직 의사가 왔습니다. 청진기로 심음을 듣고 혈압을 재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분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남으셨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길어야 몇 주일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도 나갔습니다. 다시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약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건 이 사람도 무서운 거구나. 죽음이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의외였습니다. 늘 강하고 무서운 줄로만 알았는데 이 사람도 결국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섭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 한번 보이지 않던 분이 처음으로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혼자 가는 거 무섭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났습니다. 혼자 안 가세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가는 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미워하든 원망하든 그래도 50년은 50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간이 침대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손을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심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50년을 며느리로 살았으니 마지막까지 며느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숙명이고 어쩌면 저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 연민?
아니면 이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끝까지 남기로 했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기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한복 차림에 은발을 곱게 빗어 올리신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순자야. 그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정순아? 그래, 나야. 얼마만이니? 이정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소식 듣고 달려왔지. 이 바보야. 할머니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나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작년 추석 때만 해도 멀쩡했잖아.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안 늙는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옛 친구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런 얼굴도 지을 수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시집 처음 갔을 때 기억나? 매일 울고 그랬잖아. 그때가 언제인데? 70년도 더 됐어. 맞아. 우리도 참 오래 살았다. 근데 너 며느리는? 이정순 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 며느님, 이리 오세요. 저는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김영희입니다. 아이고, 내가 순자 친구 이정순이에요. 순자랑 70년 지기거든요. 예, 어머님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들은 적은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며느님 참 고우시네. 순자야, 내가 복 받았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시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하시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이정순 할머니가 나가자 다시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 오시니까 좋으시죠?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님, 고개를 내밀었더니 이정순 할머니가 손짓을 하셨습니다. 잠깐만 나와보세요. 병실을 나가 복도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정순 할머니는 복도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함께 앉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님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다 보여요. 며느님 눈빛에 피로가 가득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울어도 돼요. 여기선 순자가 안 보니까.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며느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며느님 얘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는지 아세요?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순자는 늘 며느님 자랑이었어요.
그럴 리가. 어머님은 평생 저한테. 알아요. 순자가 며느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순자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아니, 배우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 며느님, 순자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났어요. 전쟁통에 부모님을 다 잃었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죠. 그러다 16에 시집 갔어요. 16에요? 네. 그것도 본 적도 없는 남자한테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시집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순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매일 맞고 살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몰래 만나러 갔는데 순자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았대요. 밥을 태웠다고. 그때 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순아, 나는 참아야 해.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순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받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몰랐어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래도 저한테. 알아요. 며느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근데 순자는 정말 며느님을 사랑했어요. 그냥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카톡 대화방이 떠 있었습니다. 70년지기 친구들이라는 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며 할머니가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순자가 보낸 거예요. 화면 속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손수 만든 거래. 나 같은 늙은이를 생각해서. 고마운 줄 알면서도 얼굴엔 내색 못하고 그냥 먹었어. 며느리 표정이 서운해 보이더라. 나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여기요. 며느님 생신 때.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70평생 한 번도 생일 축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 정순아, 내가 알려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님, 더 보여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감기 걸렸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며느리는 아파도 부엌에서 밥을 하더라. 미안하고 고마운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며느리가 장을 봐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더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며느리는 참 세심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오늘 손주들 데리고 왔어. 손주들이 할머니가 무섭대.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며느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알아. 내가 무뚝뚝해서 그런 거지.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 50년을 우리 집을 지켜준 사람이야. 고마운데 고맙다는 말을 못하겠어.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며느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님을 딸처럼 생각했어요. 진짜 딸처럼요. 근데 평생 며느리라고만 불렀죠. 딸이라고 부를 용기가 없었대요. 왜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게 순자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순자 시어머니도 그랬대요. 사랑하면서도 표현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도 차갑게 대하고 그게 며느리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배웠대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님, 순자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에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순자도 알아요. 자기가 며느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래서 용서를 바라지도 않대요. 그냥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싶대요. 며느님도 마음 정리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죠. 순자가 기다릴 거예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왜 울었어? 아니에요. 안 울었어요. 거짓말. 눈이 빨개. 바람 쐬다가 그래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1시간쯤 더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순자야, 나 이만 갈게. 내일 또 올게. 그래. 고맙다. 뭐가 고마워. 친구끼리. 며느님, 순자 잘 부탁드려요. 예,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들었구나. 어머님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어머님도 외로웠구나. 문득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네. 정순이가 뭐라고 하던? 그냥 어머님 건강 걱정하셨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순이는 원래 입이 싼 애야. 분명 내 얘기 많이 했을 거야. 나쁜 얘기 많이 들었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잖아. 어머님, 미안하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 전부 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근데 나는 다르게 할 수가 없었어. 이게 내가 배운 전부였거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좀 열어줘. 답답해.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정순 할머니가 다녀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약 드신 후라 당분간 깨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서랍 속 소지품들, 퇴원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려고 했습니다. 낡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소중히 다루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새 가방을 사드려도 이것만 고집하셨습니다. 가방을 열자 몇 가지 소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안경,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공책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죽 표지의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망설였지만 손은 이미 공책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영희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째.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오늘 며느리 영희를 보니 옛날 내 모습이 보였다.
22살 낯선 집에 시집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나도 그랬었다. 저녁에 영희가 밥을 태웠다. 시아주버니가 면박을 주었다. 영희가 부엌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내 시어머니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으니까. 며느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영희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시집살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5년 11월 3일. 영희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희가 가겠다고 했다. 내 입에서 안 되라는 말이 나왔다. 영희의 눈빛을 보았다.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할 수가 없었다. 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집에 가지 못했다. 친정이 멀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때 느꼈던 원망과 슬픔을 나는 며느리에게 똑같이 주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된 걸까? 밤에 영희가 부엌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같이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내 방에서 혼자 울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책을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울고 계셨구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1976년 6월 22일. 영희가 첫 아이를 잃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도 첫 아이를 잃었었다. 그때 내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대로 조심도 못하냐?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평생 잊을 수 없었는지. 그런데 오늘 나는 영희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영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왜 또 똑같은 상처를 주는 걸까? 밤에 영희의 병실 앞을 지나갔다. 영희가 울고 있었다. 간호사가 위로하고 있었다. 나도 들어가서 영희를 안아주고 싶었다. 아니야, 아무 잘못 없다고, 엄마도 그랬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다. 내 방에 돌아와서 혼자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느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까?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1982년 9월 14일. 추석이다. 영희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일을 거들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거실에 앉아서 영희가 일하는 모습만 지켜본다. 영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손이 부르텄다. 허리가 아픈 것 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도 50년을 이렇게 일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말하지 못한다. 영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1990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영희가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손수 만든 카드도 주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무뚝뚝하게 그래라고만 했다. 영희의 표정이 서운해 보였다. 영희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할 줄 모른다.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밤에 카드를 꺼내서 계속 읽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영희가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 손수 만든 거라고 했다. 고맙고 감동스러웠다.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하지만 나는 그래라고만 하고 먹었다. 영희가 서운해하는 게 보였다. 영희야, 정말 고마웠어. 평생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밤에 정순이에게 전화했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만들어줬다고 자랑했다. 정순이가 물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왜 정순이에게는 자랑하면서 영희에게는 고맙다고 못하는 걸까? 2010년 3월 22일. 영희 칠순이다.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한 번도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다. 정순이에게 물었다. 며느리가 뭘 좋아할까? 정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순자야, 며느리는 내 마음을 받고 싶을 거야. 선물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모른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영희야, 생일 축하한다. 70년을 살아온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집을 지켜준 내가 고맙다. 하지만 이 말들을 나는 내게 하지 못한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였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영희가 간병을 하겠다고 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평생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곁에 있어준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제 영희가 죽을 끓여왔다. 나는 또 맛없다고 했다. 영희의 얼굴이 슬퍼 보였다. 바보 같은 나. 또 상처를 주었다. 정순이가 찾아올 거라고 했다. 정순이에게 부탁했다. 영희한테 말해줘. 내가 얼마나 영희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순이가 물었다. 왜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못하겠어. 평생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정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너 정말 바보야. 맞다. 나는 바보다. 평생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못하는 바보. 영희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진짜 딸처럼. 하지만 한 번도 딸이라고 부르지 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평생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 공책에만 쓰게 되는구나.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채 문득 뭔가 공책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봤습니다. 보랏빛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보랏빛 손수건. 기억났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수놓아온 손수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라고 작은 글씨로 수놓았던 것. 저는 시어머니가 그걸 버린 줄 알았습니다. 시집 온 지 일주일 만에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50년 동안 이 손수건을 일기장에 끼워두고 매일 보셨던 겁니다.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모서리가 헤어지고 색이 바랬지만 제가 수놓은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영희 올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작고 여린 모습으로.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셨는지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셨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50년 동안 미워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손수건을 시어머니 손에 얹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버리지 않으셨네요. 5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네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시선이 손수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일기장을 보셨습니다. 읽었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허락 없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줘서 고마워. 어머님, 영희야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딸이라고 부르지 못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50년을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영희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그 세 글자. 평생 듣고 싶었던 그 세 글자.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십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랑한다는 말을 나눈 후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을 먹이고 약을 드리고 편히 누워 계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님. 고맙다. 천만에요. 아니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어머님. 그래. 자야지.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가쁘고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어머님?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못 쉬세요.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호출할게요. 당직 의사가 왔습니다. 청진기로 심음을 들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량을 높이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지금은 안 돼.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말기 암 환자는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연락하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갔습니다. 다시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어머님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의사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대. 지금 갈게. 딸 지은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위독하셔. 빨리 와. 지금 가요, 엄마.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이제 막 진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떠난 것처럼. 어머님, 더 크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왜요? 왜 미안하세요? 너무 일찍 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영희야. 고맙다. 어머님. 내 딸. 고맙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딸.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어머님.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간호사님. 간호사들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보호자님, 잠시 밖으로 나가 계세요. 싫어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보호자님. 간호사가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이요. 아직은 안 돼요. 우리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복도 끝에서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 지은이도 왔습니다. 아들 민호도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지금 안에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네. 심장이 멈출 뻔했는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어요. 곁을 떠나지 마세요. 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딸과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머니 끝까지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 제대로 못해드렸어. 당신이 다 했지.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딸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켜온 거예요. 할머니도 아빠도 우리도.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 도울게요. 엄마도 쉬어야 해요. 가족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시어머니 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할 얘기 많이 남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쥐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밤을 넘겼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쌓인 오해를 풀었고, 사랑을 확인했고,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편히 가셔도 돼요. 저희가 다 이해했어요. 사랑했다는 것도, 힘들었다는 것도. 그리고 엄마, 저도 사랑해요.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하루일지도 모르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끝까지. 위기의 밤을 넘기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분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다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영희야. 네, 엄마.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고맙다. 나 아직 할 말이 남아서 살아난 것 같아.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없어. 나도 알아.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 가슴이 아팠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가족들 다 불러줄래? 네. 남편과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손주 준서와 지아도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먼저 남편을 봤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고생했다. 우리 아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효자였어.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한테 잘해줘. 이 여자가 우리 집을 지켜온 거야. 네, 어머니. 약속해.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딸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아. 네, 할머니. 우리 손녀. 예쁘게 컸네.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너는 엄마 닮아서 강하고 똑똑해. 그렇게 살아. 알았지? 네, 할머니.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알잖아. 네, 알아요.
엄마 혼자 두지 마. 이제는 엄마도 쉬어야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네, 할머니. 너는 아버지 닮아서 착하고 성실해. 그게 내 장점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마. 가족도 중요해. 알겠니? 네, 할머니.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너희한테 최고의 스승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봤습니다. 준서야, 지아야.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희한테 미안해. 왜요, 할머니? 할머니가 무서운 할머니였지?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할머니 알아.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어. 그래서 너희한테도 따뜻하게 못해줬지.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손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할머니처럼 살지 마.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 고맙다는 말 많이 해. 알았지? 네, 할머니.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가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야, 너는 여자니까 더 조심해야 해. 네.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 잘해. 근데 너무 참지는 마. 알겠니?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희생만 하지 마.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영희야, 우리 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엄마.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삶을 물려줘서.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빼앗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너는 교사가 되고 싶었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롱 위에 임용고시 책 숨겨둔 거, 밤마다 몰래 공부하던 거, 다 봤어.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며느리는 집안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 거야. 아이들이 좋아했을 거야. 엄마, 미안하다, 영희야. 내 꿈을 빼앗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이 집을 지켜온 거,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영희야, 교사가 됐으면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겠죠.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뭐, 엄마가 강하게 키워주셔서 저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쉬세요. 아니야. 아직 줄 게 있어. 뭐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민수야, 내 가방 좀 가져다 줄래? 남편이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이거.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엄마의 시어머니요? 응,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시어머니가 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분도 나한테 잘 못해주셨어. 나처럼.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반지를 주시면서 그러셨어. 미안하다. 사랑했다. 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때 알았어. 그분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냥 표현을 못하셨구나. 엄마, 이제 이 반지는 내 거야. 언젠가 내 며느리한테 줘. 엄마, 그리고 그 며느리한테는 좀 더 잘해줘. 우리처럼 살지 말라고 해줘. 네, 엄마.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다. 엄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다 했어.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사랑한다. 너희 모두,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할머니, 어머니, 엄마,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네, 엄마. 편히 쉬세요. 가족들이 하나씩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만 남았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모니터의 삐삐 소리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 고통 없이. 가족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게 가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할 말을 다하고 평화롭게 가셨다는 것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엄마, 편히 가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쉬세요. 저희가 엄마를 기억할게요. 사랑했다는 것도 힘들었다는 것도 모두 이해했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조용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괜찮아요. 아니야. 당신이 끝까지 지켜줘서 어머니가 행복하게 가셨어. 아이들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엄마. 손주들도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 응.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할머니, 사랑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화롭게 가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했으니까요. 5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해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여정.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삶.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삶.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금반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사랑의 증표. 엄마, 약속할게요. 이 사랑을 잘 전할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힘들어도 강하게 살게요. 하지만 엄마보다는 조금 더 표현하면서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시어머니 방을 보게 됩니다. 텅 빈 방, 정리된 침대.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통 없이 가셨다는 것, 마지막에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쉬어. 내가 집안일 할게. 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당신도 쉬어야 한다고. 남편은 정말로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72세의 남편이 서툴게 청소기를 밀고 다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내가 50년 동안 당신한테 기댔잖아. 딸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나가요. 어디? 그냥 산책이라도요. 엄마,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도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시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늘 바쁘게 누군가를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엄마, 커피 한 잔 할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딸이 사온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응, 그냥 그래.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응? 이상하게 평온해. 할머니가 편히 가셨다는 게 느껴져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거 아세요? 뭐가? 5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온 거요. 그것도 혼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지은아,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그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오늘 영희와 진짜 대화를 나눴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나도 영희를 딸이라고 불렀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영희야, 너는 교사가 되고 싶었지? 나 때문에 포기했지?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70세가 뭐 어때?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해. 내 인생을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시니어 대학, 평생교육원, 노인문화센터,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문학 강좌 마이너스 인생 이야기 쓰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인생을 글로 쓴다.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게 첫 수업날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잘하고 와. 남편이 격려해줬습니다. 문학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떨리죠? 네, 많이요. 같이 해요. 우리 그렇게 친구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짧게 써보세요. 펜을 들었습니다. 백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2살에 시집을 갔다. 낯선 집, 무서운 시어머니, 어색한 남편. 모든 게 두려웠다. 50년을 그 집에서 살았다. 힘들었다. 외로웠다. 속상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알았다. 시어머니도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자유롭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니까. 여기까지 하신 분들 발표해 볼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 읽고 나니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70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멋지십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위로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힘들었지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매주 수업에 나갔습니다. 글을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아들이 청소를 돕고 딸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응, 글쓰기 수업 갔다 왔어. 우와, 할머니 멋있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학교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책을 만들어 볼까 해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모아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와의 50년,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포기한 꿈,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이 나왔습니다. 작은 책이었지만 제 이름이 적힌 첫 책이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하는 인생 마이너스 김영희. 남편과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쓴 거예요? 응. 대단하다. 딸이 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들도 읽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아니야. 이제부터 잘하면 돼. 남편은 책을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50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기대기만 했어. 이제야 보이네.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성묘를 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할머니, 저는 피아노 콩쿠르 나갈 거예요. 손주들이 시어머니 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글 쓰고 있어요. 엄마 말씀 들었어요. 제 인생 살라고. 덕분에 새로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내 딸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생각해 봤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아픈 기억도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만들었고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세도, 80세도, 90세도 살아있는 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던 분. 이제 저도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 표현하는 법, 나를 위해 사는 법. 손가락에 금반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사랑. 언젠가 저도 이 반지를 며느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 고맙다는 말 많이 해.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 창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생도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숙, 겨울의 지혜. 이제 저는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듯이 저도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할 말을 다하고 후회 없이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 것입니다.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살지 못한 삶을 제가 대신 살아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고 사랑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여보, 내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사람들이, 이 일상이 5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것들, 이제는 그들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제가 행복한지. 영정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내 딸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계속됩니다. 시어머니와의 50년도, 이제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사랑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